네, 안녕하십니까.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유수 교수입니다. 오늘 부족한데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제가 할 강의는 내가 만드는 행복국가입니다. 이 행복에 대한 담론인데 한국인의 이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라든지 해결돼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저기 혹시 슬라이드가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넘어가는 역시 조금 늦는 것 같네요. 예, 예. 예. 먼저 이제 행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이 굉장히 좀 다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감정이라든지 상태, 또 기쁨, 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비교적 이 행복에 대한 느낌이 심리적 상태로서 안심이나 안락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욕구와 어떤 욕망이 충족돼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로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행복을 할 때는 한 세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행복이라는 말 그 자체인데 이거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다. 순간적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그런 감정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만족감이 되겠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 그 삶의 전반적인 어떤 충족감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헬라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면서 자기가치 중심의 어떤 삶을 영위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삶의 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인 그 행복에 대한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좀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으로서의 어떤 느낌, 두 번째는 삶의 만족감, 세 번째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이제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행복론은 아까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좀 제기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삶을 운영하고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그 세계 행복 지수가 낮은 게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자기 주도성의 행복감이 좀 제일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 오늘날의 이제 근대적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화됐던 계몽주의라든지 공리주의의 행복론이 아마 우리에게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게 조금 접속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죠? 배터리가 좀 다 됐나? 네. 예, 예.
이제 좀 동양적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자 삼락은 이제 공자와 맹자가 각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이제 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군자 삼락의 첫 번째는 이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서 벗이 와서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용을 품지 않으면 또한 군자는 아니하겠는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같은 자기 주도성의 어떤 가치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맹자의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좀 가족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자기주도적 가치성이랄까요. 하늘과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 세 번째는 이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행복에 대한 또 삶의 질에 대한 척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어떤 행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복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어떤 삶과 미래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또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담론에 있어서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한 아주 재밌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소득이 증가하면서 행복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제기했습니다만 일정 소득 수준이 넘어가면 더 이상 행복이 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기본적 삶이 충족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소득 즉 경제적 여건 외에 행복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 행복에 대한 담론은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그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의 행복과 행복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행복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의 이 내용은 삶의 질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 개념에 입각한 이러한 행복론은 스스로 이제 삶을 행복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엔의 행복 보고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라든지 또 부탄 자그마한 나라지만 행복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이 GNP라는 개념 대신에 GNH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OECD의 이제 웰빙 척도라든지 영국의 통계청 다양한 부분이 있고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조건도 행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OECD에서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이다. Better Life라고 하는, Better Lives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진보 지수라든지 UNDP에서 하는 인간개발 지수 같은 거 또는 2015년부터 제기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그런 부분으로 제기된 부분입니다. 유엔의 이제 주요 사례들을 보면은 유엔은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 결과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은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회사이기도 한 거기서 이제 지금은 갤럽 월드 폴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조사를 아주 광범하게 하는데 3년간의 삶의 만족도로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캔트릴 사다리라고 해서 전체 10점 만점의 행복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2020년에 그 세계 행복 보고서의 표지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항목입니다. 1인당 GDP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지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와 이제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성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고 관용성의 문제, 부패의 문제
또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ECD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etter Life Initiative라고 해서 이제 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계획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LI 그 지수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미국의 유명한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하기도 했던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이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여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면서 크게 이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시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생활 조건, 삶의 질 지속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된 물질적 생활 조건도 중요하고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래 가치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지속 가능성 개념 안에는 미래 가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기하는 것은 주로 미래의 웰빙 자원으로서의 어떤 다양한 자연적, 경제적, 인적, 사회적 자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이나 캐나다 그리고 이제 부탄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에 서베이 조사를 하고 이 행복 장관이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행복에서 이제 국가적인 디자인과 계획, 전략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소득 수준은 낮지만 행복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회 진보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보하면은 좀 그 정치적 이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소셜 프로그레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제 사회 역량이고 또 사회 역할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회 진보 조사 기구에서 설정하는 주요한 그 행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인간 욕구와 또 웰빙적인 그런 측면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회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는 말 그대로 이제 좀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뤄지게 되고 기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행복한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지를 가져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측면이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 규모가 GDP 규모가 세계 12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총소득은 세계 11위입니다. 그런데 1인당으로 가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 GDP 규모 1인당 GDP 규모는 세계 27위가 되고 그리고 1인당 NI 국민소득은 그것을 아틀라스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PPP 기준으로 할 것이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30권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경제 총량 규모는 10위권 그리고 1인당 규모로 보면은 20위권 20위대 후반부나 아니면 30위권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행복 순위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상당히 61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대단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2020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는 전 세계 61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싱가포르는 한 31위, 대만은 25위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다소 떨어지는데도 우리보다는 사실 행복 순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본은 또 흥미로운 게 우리 한 단계 밑에 있고 계속 일본은 제 기억에는 세계 행복 순위, 행복 보고서에서는 계속 우리보다는 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행복 순위를 보면은 2015년에 한 40위권에 있었는데 갈수록 내려가서 2020년 사실은 2019년 자료로서 올해 발표된 것인데 61위권입니다. 갈수록 한국의 행복 순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좀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건강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0위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한국은 평균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수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GDP 같은 경우에도 한 20위권인데요. 그 뒤에 보면은 관용이나 부정부패, 사회적 지지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자기 가치 중심의 삶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 140위권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그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좀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최근 한 3년간의 행복국가 상위권을 보게 된다면은 북유럽과 유럽의 국가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이런 그 북유럽 국가라든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왜 행복 순위가 높고 우리는 낮은가, 또 우리가 어떤 영역을 개선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살률에 대한 분석을 또 하려면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한국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1.3명인데 세계 1위입니다.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2010년대 중반에 그 주변의 국가들과 함께 그 OECD에 사실은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잠시 OECD 국가 중에서는 2위 정도를 한 2, 3년간 했는데 다시 이제 최근에 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인이 사실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출범할 때 보건복지부 내에 이렇게 자살을 담당하는 국도 두겠다. 뭔가 노력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적인 조치가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울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여성의 우울감과 상담에 대해의 욕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인의 행복의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체계적인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한국인의 행복 측정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한 6점대 후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보면은 상당히 그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은 가장 높은 연령층이 30대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30대까지는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그런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아주 50대까지 감소를 하다가 60대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노인이 되고 은퇴하면서 이런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증가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또 큰 차이가 없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노인의 이런 행복감, 삶의 질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부산을 보게 될 때 대체적으로 이제 부산은 한 중위권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계급별, 계층별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실업자라든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요일별 이 내용을 볼 때 변동이 심하고 여기는 이제 상용직이라든지 고용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삶의 질, 행복감이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데다가 요일별로 급격히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실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굉장히 주말이 두려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낮은 그런 실정이 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서의 조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자료는 이제 2017년에 보사연에서 냈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계층별로 보게 된다면은 요것이 이제 행복지수 평균입니다. 여기 좌측에 약간 회색에 가까운 부분들이 여기 보면은 계층이 올라갈수록 이 행복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체적인 이 변이계수인데요. 이 집단 안에서 큰 차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진위로 봤을 때 이 변이계수를 보게 되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행복감이 아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편차가 대단히 심하지만 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변화가 좀 덜한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비율도 계층에 따라서 다른데 행복에 대한 빈곤율로 조사를 했을 때는 저소득층이 행복에 대한 빈곤의 정도가 월등히 높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지위에 따라서 행복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별로 보게 되는데 행복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다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모범적인 성격과 온유적인 성격, 자기중심적 성격을 봤을 때는 모범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여러 가지 지표, 신경정적 요소는 상당히 낮지만 외향성과 개방성과 우호성, 성실성과 관련된 이런 성격 유형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삶의 만족도도 모범적인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온유적 성격입니다. 온유적 성격은 자기 표현을 오히려 이제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보다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성격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대색이네 이런 경우가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보다 낮다 이런 또 재미있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작년에는 보사연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가족,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1순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이 전 세계의 행복론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배우자의 문제 이것을 행복의 요건으로 가장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지금 이제 최고 많은
이렇게 가구 유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가족의 형성 이런 것들로서 누리게 되는 그런 행복감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의 경우에는 소득 2분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별로 봤을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을 2순위로 가장 크게 두고 있고 또 건강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높게 나타났고 돈과 명성을 얻는 거요 한 3위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이제 대단히 재밌는데요. 연령과 소득에 따라서 상당히 재밌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노인의 경우에는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이 본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보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본인과 가족과 친구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노인의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낮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소득층에 있어서 소득이 낮아질수록 전체적으로 본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지수를 다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소득의 격차에 따른 행복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로 뭐를 많이 제기하고 있느냐 가족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관계망 분석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사회적 부 자체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주요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은 사회적 부가 굉장히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빈곤 이런 것들도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이 각 개인이 갖게 되는 사회적 부라든지 자산 이런 것들이 취약한 것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에우다이모니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가치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입장보다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좀그 인식적 특성, 문화적 특성이 많이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대감은 높은데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 그런 격차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사회의 이제 불안의 일상화 그리고 뭔가 이것의 불안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는데 수직적 수평적인 그런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사회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배제 극복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지금까지 했던 행복의 여러 가지 내용들의 텍스트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행복 증진에는 경제적 요소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유엔 행복 보고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수에 있어서 사회 자본, 사회 지지, 관용성, 부패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낮고 자기 주도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행복 증진 요소는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낮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접근보다는 집단적, 계층적 접근을 통해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서 심리학 이런 데서 사회 심리적, 개인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집단적, 계층적인 그런 격차의 구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물질적 빈곤과 부의 격차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의 자율성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OECD의 그
교육 비전 같은 데서도 교육에 이제 해야 될 3대 목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자기 가치성, 자기 선택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의 그 행복 지수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인 계층에 대한 행복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사회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그 2050년이 되면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되는데요. 긴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사회적 설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노인 문제 고령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말 잘 성장을 했습니다.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2050 올해부터 2050년이 정말 위기인가를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적으로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요, 미국보다도 훨씬 높고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영국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저는 이것은 아주 큰 긍지를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그런 국가, 그 유일한 국가다. 3050 클럽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과학기술이라든지 혁신 역량,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 무열혁명이었죠. 정말 높은 민주화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프트한 파워가 정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BTS 이런 빌보드 차트에 최상위로 올랐죠. 탑으로 올랐고 K-팝이라든지 기생충, 오스카상 4개를 휩쓸었습니다. 참 대단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다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최근에 코로나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서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 돼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오늘 강의도 진행이 됩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K-방역의 많은 공은 사실 국민들에게 돌려져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의 엄청난 협조와 아주 기민한 대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수준, 학력 수준이 높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근면하고 또 유연하면서 대단히 열정적인 그 민족적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한국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역량 있게 살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한국 사회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지금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0.9, 0.8까지 현재 떨어지지 않겠나, 합계 출산율이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요. 그동안 인구 보너스의 사회에서 이제 인구 오너스, 부담과 짐이 많은 사회로 가게 됩니다. 너무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든지 소득 격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격에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변화를 본다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지표보다도 소득이나 물가의 지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얻게 되는 소득이야말로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말 입지가 좋다든지 수도권 같이, 그 다음에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 부모 찬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해서 부를 얻게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독점지대 추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사회고, 또 재벌의 지배력이 강하고, 또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고 불안정한 고용계층, 이걸 이제 프레카리오시라고 해서 불안정 노동계층들 늘어나고 있고요. 또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어마어마한 격차의 문제, 또 너무나 국가 주도적으로만 행정 주도로 움직이는 사회,
또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 그리고 높은 대외 의존은 한국 사회에 큰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 올해부터 2050년까지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 우리가 이제 바이킹 이런 놀이공원 타지 않습니까? 바이킹이라든지 롤러코스터 이런 걸 보면은 최고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령화율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는 37개 OECD 국가를 비교하면은 34입니다. 한국은 이 2000년대는 이 고령화율이 굉장히 낮았고 이게 2020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직까지 29위 37개 국가 중에서 올해 고령화율은 29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갑자기 10년 사이에 20단계를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0년 동안에 다른 나라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빠른 고령화율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베이비 부머들이 노인이 됩니다. 이 베이비 부머가 한국에 710만 명, 노인 인구는 720만 명. 이게 딱 9년 사이에 그대로 현재 노인 인구를 딱 배로 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이 되면요. 일본이 고령화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40년에 우리나라는 고령화율 2위에서 2050년이 되면 한국이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1차 베이비 부머 68년에서 73년 2차 베이비 부머 이런 인구층들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머가 나왔던 세대를 에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들까지 노인들로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은 우리 사회의 중위 연령이 60대가 된다. 정말 참 이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인구 구조로 본다면 너무나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2010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20년 현재까지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별로 보면은 노동 가능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이제 다시 6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2040년대가 되면은 지금부터 20년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2050년이 되면은 거의 최하위권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정말 제가 2050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가 되면 코로나19 시대에 행복의 위기가 있습니다. 일상도 사라졌지만 노동도 사라지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될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을 가장 못하고 노동시장도 엄청나게 줄어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코로나 블루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은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인가를 시사해주는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퍼드라는 학자는 위스콘신 의대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건강의 결정 요인을 4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100% 건강 결정 요인을 볼 때 사회경제적 격차가 40%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경제적 격차는 개인이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평등을 유지하는 일에는 이런 시사점을 볼 때 역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10%입니다. 물리적 환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나 한 10% 정도입니다. 이것도
사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의 접근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라든지 경부, 경남 좀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아 사망률이라든지 임산부에 있어서 출산의 그 임산부 그 사망률 같은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이게 의료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건강 신체 활동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결정 요인에 보면 정부와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중국 고사로 본다면은 저는 줄탁동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줄탁동시는 그 닭이 그 알을 낳습니다. 계란을 낳는데 이 계란에서 병아리로 부화가 될 때 밖에서 그 어미 닭도 그 계란을 쪼아줘야 되지만은 안에서 잉태되는 생명체 스스로도 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행복은요, 정부와 사회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 여기 자료를 보면 60% 정도 되겠죠.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사회 설계는 저는 생각에 역량 중심의 사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스키델스키라는 부부가 내었던 좋은 삶, 이게 결국 행복한 삶이 되겠죠. 7가지의 기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요, 건강입니다. 이 건강은 정부의 역할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개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문해력,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건강 문해력, 건강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면서 그 인포 팬데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막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속에는 건강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좀 더 이 진보적 정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정말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어마어마한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존중의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 부분인데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고 야만적 노동관계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계승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기질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생활 문형이나 또 5번째로서는 자연과의 조화 문제.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는 어떤 생활. 6번째는 사회적 결속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연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가치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7번째는 여가의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종합을 해본다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역량 중심의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간판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게 너무 강합니다. 학력에 대한 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도시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은 이런 노력들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 지자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 이 부산 YMC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동구입니다만 동구는 부산에서 결핍도가 가장 높은 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조례 제정은 주민행복조례 제정은 저는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행복지표 개발 우리나라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미국이라든지 호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조례 구성인데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설계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긍정심리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몰입, 관계성, 의미라든지 성취, 그리고 강점 중심의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데 심리학의 흐름이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심리의 치료에 집중을 뒀는데 이제는 심리학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심리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전체 내용은 이렇게 이제 행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한번 성찰을 해보고 반성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이런 데 대한 노력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